서로의 처지가 뒤바뀐 기생과 여종. 외숙어른, 제가 진주까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젊은 박문수는 어느 날 그렇게 물었습니다. 조정에 발을 들이기 전 마음속으로 꼭 한번 나란히를 직접 보고 겪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죠. 당시 진주 목사로 부임하게 된 외숙은 박문수의 열정을 대견히 여기면서도 염려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책상 물림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세상 물정을 먼저 익히는 것도 좋지. 따라오너라. 다만 경거망동하지는 말아라. 그리하여 박문수는 외숙을 따라 진주로 향했습니다. 남도의 풍광은 서울과 달리 한적하면서도 차분한 게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목사댁에 도착한 첫날, 박문수는 서실에서 책을 읽던 중 문 밖으로 한 무리의 기녀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여인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죠. 그녀는 선홍빛 치마에 백옥 같은 얼굴, 또렷한 눈매와 단아한 몸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불씨 하나가 움트기엔 충분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외숙의 동의 없이 몰래 기방을 찾았습니다. 촉성로 아래 위치한 그 기방은 낮에는 조용하지만 해가 지면 등불이 켜지고 풍류를 즐기는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안에서 검은고 소리와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녀는 그를 알아보자마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수줍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짜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날 눈빛이 그냥 스쳐가는 손님이라 생각했는데. 박문수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방으로 들어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하오. 그날 그대의 아름다운 자태가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 이렇게 다시 왔소. 기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엔 향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둘은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술이 오가고 이야기가 쌓일수록 서로의 거리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녀가 들려주는 노래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그가 없는 시구에 눈빛을 빛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기녀는 조심스레 그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여인에게도 이런 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늘 잠시 웃고 떠나는 얼굴들만 보며 살아왔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박문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끝에 담긴 외로움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마를지라도 나는 그대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이것만은 믿어주시오. 기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오늘 이 밤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은 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방마당에서 또 하나의 인연이 박문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보기 드물게 못생긴 여종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계집은 30이 다 됐는데 아직 남정네 손도 못 잡았다더라. 그래서 다들 일부러 피하지 않나? 거기다 저 못생긴 얼굴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박문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짓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물을 들고 지나가던 여종에게 박문수는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잠깐 이리 와보거라. 그녀는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요? 잘못한 것은 없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 오너라.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문수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 기방에 왔는데 모두 외모에 집착하는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었느니라. 한데 너는 달라 보였지. 진실되고 성실해 보였느니라. 여종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봤지만 처음 듣는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윽고 둘은 하룻밤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먼저 묻지 않았고 대신 아침에 그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나이 먹도록 사내 품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총명한 자로 이름을 날렸고 마침내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남도의 백성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로서 전국을 떠돌던 그는 어느 날 진주에 머물게 되었고 10년 전 그날의 두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죠. 박문수는 두 여인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여 일부러 거지처럼 차려입고 촉성로 아래에 있는 옛날 기방 골목으로 갔죠.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좀 주십시오. 노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외양의 박문수를 흘깃 보더니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자네? 박서방 아닌가? 박문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전 이 기방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던 바로 그 박서방이옵니다. 박문수의 말에 노파는 마치 귀를 의심하는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희끗한 눈가가 덜덜 떨리고 입술이 무언가를 되뇌는 듯 파르르 움직였죠. 대체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노파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 곧 헛기침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른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도포자락은 헤어져 실밥이 늘어져 있었으며 신발은 이미 짝짝이었습니다. 한때는 장안의 총각들 중 으뜸이라는 소문이 돌던 사내였는데 지금은 영락없는 떠돌이 노숙자의 몰골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뭐 하고 있나? 어서 안으로 드시게. 저 안방이 비었으니 거기 앉아 있게. 내가 금방 밥상 차려올 터이니. 박문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예전 은영과 속삭이며 정을 나누던 그 방이었습니다. 창호문에 빛이 얼비치고 모서리에 놓인 등잔대가 바래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석 끝에 조심스레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은영이는 어떻게 지냅니까? 노파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빛에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고 양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은영이 말인가? 요즘은 관아에 자주 들락거리네. 수청을 들러갔지. 장수나리께서 예쁘다 하셔서 요사이 곁에 두시고 특별히 총애하신다더군. 마침 내일 그 어르신의 생신잔치가 크게 열린다 해서 은영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네만. 노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화사한 단청이 물든 놀이개 소리가 찰랑이며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어머? 들어선 여인은 예전의 그 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흰불을 바르고 붉은 연지를 찍은 얼굴, 비단에 술을 놓은 옷고름과 은장식이 반짝이는 놀이개가 달린 저고리를 입고 있어 형편이 나아 보였죠. 저 사람 왜 여기에 있어요? 노파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사, 오랜만에 서방을 봤으면 반가워해야지. 넌 서방이라 그건 예전 이야기죠. 그녀는 박문수를 찬찬히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었고 이내 비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행색을 보니 한눈에 알겠네요. 도련님이 아니라 떠돌이 같군요. 박물장수인지 거렁뱅이인지. 어머니, 저는 준비할 것이 있어서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박문수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주지 않고 방 한쪽에 있던 화려한 옷상자와 놀이개 상자를 챙겨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이 저리도 쌀쌀맞으니 더는 머물 이유가 없겠네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파는 다급히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박서방, 저 애가 저런 말투를 쓴 건 요즘 장수나리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말게나. 그리고 내가 빨리 저녁밥을 내올 테니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게. 하지만 박문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허무가 배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연이란 맺었다 생각하나 결국 언젠가는 끊어지는 법이죠. 그저 늦은 깨달음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노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폐를 끼쳐드린 적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문을 밀며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노파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진주읍내는 아직 새벽빛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장을 서두르는 장수들이 집신 소리를 내며 오가고 제기나 허드렛사리를 이고지는 아낙네들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후줄근한 도포자락을 여미며 저작거리 한 구석, 좁은 샛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샛골목 끝에서 커다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조심조심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녀의 걸음에는 익숙한 절도가 있었고 어깨를 곧게 펴고 시선을 낮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진 피부, 두 뺨에 자글자글 얽힌 세월의 자취, 손등에 베어든 굳은 살. 그 옛날 정성을 다해 술상을 차리고 밤이면 바느질하며 달빛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 박문수의 말을 묵묵히 듣고 때로는 속 깊은 말을 꺼내던 조용한 여종. 그녀는 순간 박문수를 보고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꿈에서 본 얼굴인데. 박문수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끝을 굴렸죠. 왜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 하시오? 그녀는 그제야 물동이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 속 물이 찰랑이며 출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가 벅참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혹시 서방님이십니까? 박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 세월의 바람을 맞은 두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포개졌고 긴 기다림도 말없이 스쳐간 날들도 지금 이 눈빛 한 번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야 서방님을 뵙게 되었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골목을 지나며 항상 서방님이 언제 돌아올까 하며 기다렸습니다. 박문수는 손을 뻗어서 그녀의 물기 어린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제야 돌아왔네. 어둠 속에선 햇빛이 기지개를 켜듯 스며들고 있었고 한때 같이 살았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두색한 남짓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추했지만 마당 귀퉁이엔 잘 말린 장작이 정갈이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린 고추며 쑥 산나물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문간에 서자 그녀는 먼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그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방 한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담백한 쑥내와 묵은 종이 냄새가 배어 있었고 햇빛 한 줄기가 반쯤 열린 창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헤어진 도포, 꿰맨 자국마저 해져버린 옷자락, 먼지로 얼룩진 흰가끈, 한때의 말끔하고 기품 있던 사내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고 거리를 전전한 흔적만이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돌아가 장롱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옷상자를 꺼냈습니다. 박문수가 의아한 듯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는 상자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이 접힌 비단 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줏빛 도포의 옅은 은사자수가 곱게 놓여 있었고 안감은 보들보들한 명주로 되어 있어 오랜 세월을 견뎠음에도 윤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옷은 분명 가난한 여종의 손으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 옷은 무엇이냐? 여인은 옷자락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도포가 너무 해져. 그냥은 더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물깃고 품팔아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사둔 천으로 지은 옷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300조각을 모았지만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서방님께서 정말 다시 오신다면 제 마음을 담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곱게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천을 바꾸었습니다. 자줏빛 비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나저나 먼 길 오셨으니 밥부터 드셔야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 씻는 소리, 불을 지피는 소리, 나무를 묻히는 소리가 정겹게 이어졌습니다. 박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비단 도포를 손에 들고 가만히 천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부엌 쪽에서 짤랑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낮은 중얼거림, 누군가를 탓하는 듯한 날카로운 욕짓거림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순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문간에 다가갔습니다. 방금 그 소리는 무엇이냐? 잠시 후 부엌 문 사이로 여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끄러웠지요. 그녀는 다소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쪽에선 귀신을 섬깁니다. 아시지요? 제주나 남해 쪽에선 아직도 조상 위에 신을 먼저 모시고 해마다 별상을 차려 제사를 지냅니다. 박문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죠. 서방님과 헤어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이방 모퉁이에 제기를 차려놓고 손수 만든 신주를 모셔두었습니다. 붓을 잡아 이름을 써놓고 조심조심 수를 따르고 절을 올렸지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부디 입신양명하시고 대과의 장원 급제하시길, 언젠가는 도포자락 휘날리며 이 마을로 다시 오시기를, 관복을 입고 저 문간을 들어서 주시기를. 그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박문수는 그제야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다시 뵌 서방님은 제가 그려왔던 모습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분이 아닌 듯하여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수 만든 제기를 모두 내던졌습니다. 수저통이며 밥그릇, 촛대며 향로까지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깨어버렸지요. 제 하나뿐인 소원. 그토록 간절히 빌었던 바람을 신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만든 신주판을 꺼내와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조심스레 써내려간 박문수라는 이름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는데 그 손길은 너무도 조용하고 무표정했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너만은 날 믿고 기다려 주었구나. 그 마음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워지는구나. 하지만 모두 쓸데없다 생각하지 말거라. 내 정성 덕에 이렇게 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 아니냐. 그런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런 나를 기다린 것이냐? 전 한번 마음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록 서방님이 큰 벼슬을 하셨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 해도 괜찮은 마음이어서 그리했습니다. 그저 저같이 천한 여종 하나쯤은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문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고맙고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튿날 아침, 진주 읍내는 평소보다 더 부산스러웠습니다. 관아 앞에는 일찍부터 상인들과 인력군들이 몰려들었고 시장통은 벌써부터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장수날이 생신이라지? 촉성로에 기생들이 죄 모인다더라. 그것뿐이겠나?
진주 관아에 고을 수령들까지 다 모였다 카더라. 그리고 기생 은영이도 나온다던디. 촉성루는 이미 술상과 휘장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수라상엔 전복며 문어찜, 꿩육회 같은 진귀한 음식들이 오르고 술은 향기로운 초향을 품은 송아주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수령들과 벼슬아치들은 누각에 둘러앉아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문수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해진 도포에 먼지를 뒤집어 쓴 거짓골로 누각 아래 초라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달아떨어진 집신을 신고 옷자락은 구겨지고 찢겨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흥미 반 경멸 반의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구경꾼이 또 끼었군. 저 구석에 앉혀둔다고 해가 되진 않겠지. 짐승도 구경은 하니 말일세. 그 말에 주위 관속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고개를 한번 갸웃하더니 너스레를 섞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엔 거지도 배는 골치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느냐? 잔칫날에는 개도 쫓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하물며 사람이야. 한술 얻어먹고 가라 해라. 복 나간다. 하하! 나리께서 인정도 많으시죠?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술잔을 들어 입을 축이며 중얼댔습니다. 세상 꼴이 우습다. 저런 놈도 촉성루에 발을 들이네.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지만. 박문수는 아전의 명에 따라 잔치상 제일 끝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기생들이 차례로 등장해 악기와 물을 선보였고 이어서 하나둘씩 향긋한 술을 장수와 수령들에게 따라 올리기 시작했죠. 다홍치마가 나부끼고 옥비녀의 빛이 반짝였으며 향이 가득한 손끝에서 잔이 돌았습니다. 그중 단연 시선을 끈이는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가볍게 곡선을 그리며 다가오는 그녀, 기생 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도 도도한 자태로 술상을 돌았습니다. 고운 손끝에서 잔을 받는 수령들은 괜스레 웃음을 지으며 손등에 시선을 두었고 그녀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차분히 잔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으로 술병을 들고 다가간 곳은 맨 끝자리에 있는 박문수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허리를 숙이고 잔을 들었습니다. 손님께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순간 주위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아전 하나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기생이 거지한테도 잔을 따르네? 오늘은 무슨 날인가? 그러거나 말거나 박문수는 그 잔을 받으며 입가에 조용히 웃음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기생이 직접 따라주는 술이라면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그녀는 술을 따르며 아무도 모르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잊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다 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감정을 접어두고 꺼내지 않은 사람 같았죠. 박문수는 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천천히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있는 방식이 다르지요. 어떤 이는 정겨웠던 이름을 지우려 애쓰고 어떤 이는 마음에 남은 얼굴을 되새김질하다 끝내 덮어버리려 하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오랜만에 마주한 그 사람의 냉정함에 질려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려 한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모를 리 없었죠. 기생 은영이 술잔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장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노기를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죠. 거지 주제에 기생에게 추파를 던져? 이건 폐악이야, 폐악! 이런 천한 놈을 어찌 가만 놔두고 잔치를 계속한단 말이냐? 그러자 사또가 손을 번쩍 들었고 하인들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박문수의 옷자락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곧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생들마저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몇몇 아전과 사람들은 킥킥 웃으며 구경거리를 즐기듯 박문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비웃음 한 점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아무리 내 놈들의 간이 밖으로 나왔기로써니 이 자리에 감히 어사를 어찌하려는 겐가? 장수와 사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뭐라? 어서? 그때 촉성루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외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누각이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 대화를 나누던 입, 심지어 바람에 나부끼던 기생의 치맛자락마저 멎는 듯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명의 포졸들이 촉성로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제서야 박문수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어사패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얀 비단끈에 묶인 어사패가 햇살을 받아 번뜩였죠. 그는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보이며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조정의 명을 받고 이 고을에 내려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기생들은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아전들은 허겁지겁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사또와 장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허둥지둥 일어서려다 이내 휘청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문수는 촉성루 상석에 우뚝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해졌지만 눈빛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죠. 그 앞에 무릎 꿇은 장수와 사또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고 아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그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의 하인이 기녀은영과 노파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노파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고 은영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채였지만 얼굴빛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 그대는 기억하시오? 한때 이 박문수와 함께 산천에 맹세하길.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말라도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말자고 하였던 것을 말이오. 과연 그 맹세가 지켜진 것 같소?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대는 나를 보고 조롱하였고 냉소를 보였소. 그러나 나는 분노하지 않았소. 왜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으니 다만 의리와 정을 저버린 자에겐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을 뿐이오. 관속들은 듣거라. 이 은영은 장수와 수령들 사이를 오가며 권세를 등에 업고 교만을 부리고 본래의 직분을 잊었으며 심지어 정조와 도리까지 저버렸다. 이에 따라 기생명부에서 행수 자격을 박탈하고 수급비로 강등한다. 수급비란 관노비 또는 관비로 관아에서 물을 깃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비 계층의 여성인데 문수를 반갑게 맞았던 여종이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기생들이 무시하던 그 역할이었죠. 말 그대로 노비로 신분이 강등된 것이었습니다. 기녀은영은 몸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눈가는 붉게 물들었지만 끝끝내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고는 손짓하여 물동이를 이고 들어온 여인을 불렀습니다. 잠시 뒤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질끈 동여맨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하며 몸을 낮추었으나 박문수는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떠돌던 시절에도 나의 안녕을 빌었고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으며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 이보다 더 진실된 정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상석 옆에 조용히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관아 창고에서 200냥을 내어주거라. 또한 매달 쌀 한 섬, 콩기름 한 대씩을 지원토록 하라. 이것은 조정이 의로운 백성에게 내리는 상이니라. 주변에서 오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고 몇몇 기생들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종을 어사 어른이 직접 상석에 앉히다니. 박문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장수와 사또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대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술을 마시고 관청의 물품을 사사로이 팔아 사치를 즐겼으며 벼슬을 앞세워 권세를 휘둘렀다. 또한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나라의 관리를 거지라 멸시하며 어사를 몰라보고 모욕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이에 명하노니
장수는 파직 후 대역죄 혐의로 한양 형조로 압송하고 사또는 즉시 관복을 벗고 옥에 가두어 백성 앞에 죄를 물으라. 그 아래 아전들과 포졸 중 한 푼이라도 뇌물을 받은 자는 모두 명부에 기입해 추후 신문할 것이니라. 포졸들이 장수와 사또를 붙잡아 결박하자 주변의 아전들은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은 알고 백성은 듣는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는 벌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자리니 그리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하라. 그날 이후 기녀은 영은 수급비로 강등되어 기방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때 천대하던 물깃는 여인이 되어 평생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우물을 오르내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물동이를 이고 살던 여종은 전혀 다른 삶을 맞이했습니다. 박문수의 도움으로 조그만 장사를 시작해 몇 해 안 되어 반듯한 집을 장만했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마을에 퍼졌고 도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훌륭한 교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